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소마다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모습입니다. 조금 전 저녁 6시에 마감된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사전투표 첫날 최고 투표율입니다. 이런 투표 열기가 과연 어느 쪽의 승리로 이어질지 후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선 투표 현장부터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앞에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센터 4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들어가려는 시민들입니다. 안내판 앞에서 투표 확인증을 들고 인증사진도 남깁니다. 지금 5시까지 출근해야 돼서 친구들에서 못하고 여기 왔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려가지고 지금 했어요. 1시간 넘게? 네, 엄청 기네요 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취재진이 직접 돌아보니 입구에서 시작된 줄은 500m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지금 투표를 더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요. 여기서부터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되나 계속 기다려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출장을 온 직장인도 관외 투표에 참여합니다. 사전투표소가 여기 있다고 네이버 어플에서 보고 처음 와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인근 사전투표소도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25학번 대학교 새내기부터 국민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러 나왔습니다.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어른으로 되는 기분이 들어서 좀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지금껏 참여한 투표가 셀 수도 없다는 99살 할머니도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내가 투표를 하니 사람 노릇하잖아. 내 사람 노릇한다. 투표도 하고. 오늘 오후 5시 기준 사전 투표율은 17.51%. 지난 대선 같은 시간 투표율보다 1.67%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후보들도 일제히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대학가에서 사전투표를 하곤 강남으로 이동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장소로 서울 신촌의 대학가를 선택했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전투표 뒤엔 망가진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면서 당선되면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인 추경 내역은 구성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크게 본다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크지 않을까.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주로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오후엔 전통적으로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잠실 야구장 앞에선 야구 글러브도 끼고 야구공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 내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고 단절도 약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렇게 단언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란 후보다. 수도권 유세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내일부터 다시 강원과 충청 등 지역을 돌며 막판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이 후보의 가족 문제를 겨냥한 듯 딸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딸 동주 씨와 동행했습니다. 제 딸하고 이제 같이 나와서 투표를 하니까 더 투표가 아주 행복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 가족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걸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공원에선 인천 상륙작전을 언급하며 역전을 다짐했습니다.
1번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1번을 찍으면 공짜로 돈도 뭐 25만 원씩 준다는데 요거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인천 유세엔 최근 임명된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인천이 다른 데는 몰라도 미추홀에는 윤상현 의원이 있어가지고 좀 든든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적색지대가 돼버렸는데 우리 이쪽이요. 서해안 일대가. 윤 위원장은 탄핵 국면 윤석열 지키기에 적극 나섰던 인사로 선대위 합류에 대해 친한동훈계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도를 돌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수도권 GTX 등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소사 원시 지금 이 철도 지하철 다니는 거 아시죠? 저건 누가 했는지 아시죠? 삼성 반도체 공장 누가 거기 평택에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도 한 30명밖에 모르시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고 매주 미디어 데이를 실시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불통, 먹통, 총통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김 후보는 내일 경기도 동쪽, 충북, 강원도를 읊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전국 순회를 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다며 황당한 투표소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 지지자는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AI가 만들어낸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는 이른 오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통제선이 둘러쳐진 한쪽에선 투표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수기를 누르고 발을 정자를 그리면서 출입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유튜버들. 3,260명, 5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시입니다, 11시. 사전투표를 못 믿겠다며 직접 투표자 수를 세고 나선 겁니다. 전자 기록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 둘, 서 너희. 오늘 전국 투표소 곳곳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사전투표 감시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물론 김문수 대선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선거 종료요? 예.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부정투표 그 팩트를 진짜 꼭 봤으니까 눈으로. 심지어 김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는 AI가 만들어낸 가짜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독려했잖아요. 독려는 무슨 그 사람이 또 AI로 가짜라는 네? AI로 가짜란 거예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온 전한길 씨도 어제 유튜브를 통해 거들었습니다. 사전투표 말고 당일 투표하자! 공명선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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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지만 오늘 서울 신촌동에선 윤 전 대통령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투표소를 중계하던 유튜버가 소란을 피워 계도 조치됐고 경기 용인시 한 투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현장도 포착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선관위는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아 기자입니다. 투표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손에 흰 종이와 갈색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입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방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관외 선거인들의 투표줄이 길어지자 신분 확인을 끝낸 뒤 투표용지를 받은 뒤에도 기표소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대기하라는 선거관리인들의 안내를 받은 겁니다. 문제는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부 선거인들은 투표 용지를 촬영하기도 했는데 기표소 안의 투표용지 촬영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선관위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관위가 미련하게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서 대기 중인 선거인의 이탈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저희 JTBC는 대선 기간 들쑥날쑥한 여론조사를 메타 분석해서 하나의 수치로 보여드리는 메타제이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은 선거 전 마지막 메타제이를 전해드립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의 추세는 어땠는지 연지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늘 정확한 여론 추이만 추려서 보여드리는 메타제이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27일까지의 후보자 지지율 그래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줄곧 1위를 지켜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9일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한창일 때 24.9%였다가 전 당원 투표 결과 부결되고 복귀를 한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서 최종 조사에서 39%를 기록했습니다. 처음보다 격차를 상당히 줄여서요. 8.4%포인트까지 따라왔지만 오차 범위 내로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볼까요?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최종 분석이 됐습니다. 대부분 권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지켜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을 보면요. 서울은 격차가 좁혀지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사실상 오차 범위 내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뒤에 두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더니 부울경에서도 역시 가장 최근이죠. 27일 현재 이재명 41.4%, 김문수 43.7%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됐습니다. 이런 최근 판세를 읽는 양 캠프의 해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9% 10%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역으로 과거와 같았으면 9% 10%라는 넘지 못할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판세를 뒤집고 대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요. 10대부터 이렇게 50대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60대와 70대 살펴볼까요? 60대와 70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60대만 떼놓고 보면 60대에서는 그간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메타제이의 분석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메타제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인 27일 오후까지 진행된 조사를 토대로 했습니다. 이날 저녁 실시된 3차 토론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숫자가 나올지 저희 메타제이 분석의 최종 결과물인 JTBC 예측조사로 대선 당일 투표 종료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언어 성폭력 비판을 받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 번 검증 차원에서 한 질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 중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틀 전 TV토론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내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시달리다 결국 파면당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문제의 발언 역시 이재명 후보의
가족 리스크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후보는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자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문제를 놓고 소셜미디어상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를 언급하며 양두구육하려다가 또 토사구팽 당하실 수 있다고 글을 올리자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분답게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졌다고 맞받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했던 국민의힘. 슬쩍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올라타더니 이젠 이준석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더 문제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아예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는데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와 관련된 언급을 두고 연일 말을 아끼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별로 제가 주목하지 않고.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장남이 온라인상 음담패설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자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를 범죄가족 우두머리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도 이준석 후보 발언보다 이재명 후보 장남의 벌금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언어 폭력과 여성 혐오를 자행했다면 그 발언을 실제로 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혐오와 폭력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선대위 여성본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이재명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행위를 여전히 개인적 이탈로 치부하고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사안조차 책임지지 못하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 후보 아들의 다른 의혹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됐던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이재명 후보 가족의 여러 비위와 의혹. 이준석 후보가 띄운 이른바 이재명 후보 가족 리스크를 선거 막판 승부수로 쓰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김문수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대선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첫 번째 현장부터 가보죠. 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과거 페이스북 글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올린 글인데요.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이 없다며 여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걸 지향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이 조명을 받는 이유는 지난 TV토론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글을 문제 삼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이렇게 잡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발언이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의 적도 이준석이냔 말이 이래서 나왔던 건데요. 오늘 기자들이 판교에서 유세하던 이준석 후보에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연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까지 보진 않습니다. 저는 연좌제에 반대하지만은 이 논란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 부분도 제가. 네,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 혐의와 관련해 해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를 검증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먼저 자신에 대해 지역적인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도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이건 연좌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후보를 옹호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 또 펼쳐졌군요. 두 번째 현장도 바로 가보죠. 네,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입니다. 과거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경선 후보 이름을 줄줄이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그때 뭐 심상정 후보님이었던가요? 돼지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송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잣대는 뭐 그때 한번 설정된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러면 실제 당시 심상정 후보가 뭐라고 발언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네, 당시 심 후보는 이렇게 성폭력 범죄를 공모했다고 했지 이 후보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보의 국회 기자회견 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심상정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상황에서 돼지 문제가 많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직접 언급한 것과 성폭력 범죄라고 그냥 말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도 줄줄이 소환을 했는데요. 이 발언입니다. 춘향전은 춘향이 얘기다. 이런 거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이렇게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발언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부적절한 비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현장은 어딘가요? 네,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현장입니다. 네, 이번 사전투표엔 유권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손등에 찍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모티콘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훨씬 개성 있고 다양해졌습니다. 이 인증샷을 올린 유권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네. 찾아보니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인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증을. 이게 인스타 올리니까 막 친구들이 역시 MZ다 막 이러면서 재밌었어요. 그런 반응도 재밌고 색다르니까. 네, 좋아하는 캐릭터를 찾아서 인쇄까지 하려면 상당한 정성이 필요한데 네. 선거를 즐기는 문화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Z 인증샷까지 김필준 기자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법원 폭동 가담자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그동안 재판에 딱 한 차례 출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황 후보의 노쇼가 계속되자 재판부가 이럴 거면 변호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3월부터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단엔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동 직후인 지난 1월 20일 황 후보는 무료 변론을 자청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랬던 황 후보가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건 지난 3월 19일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당시 법정에선 이런 사건을 많이 해봐서 안다. 100명이 연행되면 대여섯 명쯤만 구속돼야 한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황 후보의 모습은 더 이상 법정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저는 오늘 대통령 선언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폭동 가담자들의 석방을 호소했지만 정작 같은 날 열린 재판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법 사건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있는 청년 애국자 분들을 접견하고 왔습니다. 하루속히 석방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19일에도 재판이 열렸지만 황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대선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재판 불출석만 10차례를 넘어가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계속해서 변론을 수행하지 않는 변호인들은 사임계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JTBC에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갈 수 없고 다른 변호사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구치소 접견은 여러 번 갔다며 얼마 전 추가로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도 다녀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롯데리아 개업 모의를 주도한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된 걸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통 전화가 가능한 경호처 비화폰이 민간인 손에 들어간 건데도 경호처의 실세였던 김성훈 전 차장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롯데리아에서 사령관을 모아 계엄 작전 계획을 세우던 전직 사령관 노상원 씨에게 번호 9481 비화폰이 전달됩니다. 경호처 IT계획부 담당자에서 당시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을 거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서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이를 받아 노상원 씨에게 넘겨줍니다. 대통령 경호처 통합보안센터장조차 계엄 이후 노 씨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호처 IT계획부는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실 전체 출입과 보안 등을 책임지는 통합보안센터에서 지난해 진행한 정기 보안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비화폰 리스트도 감사를 피했습니다. 통합보안센터장은 보안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길래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자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계엄이 터지고 비화폰이 민간인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보안 감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김성훈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상원 씨에게 보안폰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진술한 겁니다. 노 씨가 받은 비화폰은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차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직통으로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통신 주특기로 채용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현재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김모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자신들과 한 배를 탄 패밀리라고 검찰에 진술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주가 조작 재수사가 김 여사의 턱 밑까지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팀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부탁을 받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1년 권 전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 주식 계좌를 개설해준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이른바 7초 매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민모 씨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한 뒤 매도하라는 문자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실제로 매도됩니다. 3,300원에 8만 주면 2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액수를 문자에 따라 곧장 거래한 7초 매도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한 핵심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결국 시세 조종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가 주식을 너무 싸게 팔았다며 항의했다고 밝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1년 수사망이 좁혀오던 시기 도주했던 김 씨는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뒤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BP 패밀리에는 김건희도 포함된다고도 진술했지만 2심 재판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런 김 씨를 불렀다는 건 검찰의 도이치 수사가 김 여사에 거의 근접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김 여사 직접 조사는 대선 이후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트럼프가 주도한 관세 전쟁이 크게 흔들리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가 위헌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상 무역 규제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고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도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다는 겁니다.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and it says that does not authorize the president to issue unlimited unilateral tariffs. 오늘 판결로 일단 7월 8일까지 일시 유예된 상호관세는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일괄 적용되고 있는 기본관세 10%도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효력이 정지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법원은 열흘 안에 상호관세를 종료하도록 했지만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신에게 받은 사명 등의 사진을 올리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서 판결 집행정지를 끌어내 상호관세 효력을 계속 이어가는 걸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닌 무역법 등 다른 법을 근거로 또 다른 관세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의 제동에도 관세 위기가 계속되는 셈입니다. 실제 이미 25%씩 부과되고 있는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무역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한국 입장에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등은 여전히 관세 여파가 불가피한 겁니다. 다만 상호관세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앞세웠던 트럼프 대통령도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향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는 게 0%대란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고 추가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지난해 10월부턴 네 번째 인하입니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된 데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이 큰 폭으로 깎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0.8%로 석 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우리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친 건 민주화 이래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등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0.8%로 1% 밑으로 내려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어려운 것은 맞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0.8%에는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다 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는 만장일치로 이뤄졌는데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만큼 경기 부양이 급선무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 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만 연쇄적인 금리 인하가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번에 추경이 중장기 성장 잠재력 대응이 많아서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서 좀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재정 정책도 같이 좀 동반돼야 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0%대 성장은 과거 경제 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건데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물가가 오른 걸 빼면 소비는 오히려 뒷걸음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옷 사거나 그런 여가 생활 같은 그런 거에서 소비가 좀 많이 줄은 것 같긴 해요. 이제 옛날 사계절 옷을 샀다면 지금은 여름 뜨거울 때나 겨울 추울 때 회식하더라도 한 1차만 좀 간단하게 하고 좀 돌아가자라는 분위기가 더 강해져서 술 마시는 것도 줄었고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결국 폐업을 택합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 거의 겨울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 딱 느낌이 체감적으로 딱 느껴져요. 하루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장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한국은행의 0%대 성장 전망엔 이 같은 내수 부진도 반영됐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 4분기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성장률을 0.15% 정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요구는 전보다 커졌지만 이따른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기보단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자극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번 주까지 17주째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보다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 들어가서 저희가 코비드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계대출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7월 규제 도입 전 막차 수요까지 겹치며 은행 모바일 앱에선 아침부터 하루 한도가 바닥나는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집값 상승 사이에서 새 정부와 한은이 어떤 정책 경조를 펼칠지도 관심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내란 수사 관련해서 조금 전 새롭게 취재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제출 현장에 검찰 수사팀이 나타나 서로 서버 기록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성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와 함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하고 이미 제출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오늘도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기 위해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오늘 이곳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인원 10여 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사팀 소속 군 검사들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나타난 이 검찰 수사팀이 자신들이 비화폰 서버를 가지고 가겠다며 경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전쯤 현장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조금 전 검찰 수사팀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화폰 서버는 경찰이 그동안 계속 확보를 시도했었고 결국에 경호처 협조를 이끌어냈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강경파들의 저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물러나자 경호처가 경찰에 이미 제출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 수사팀도 주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JTBC에 최근 군검찰이 경호처에 요청했더니 경호처가 이미 제출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간 것이라고 JTBC에 밝혔습니다. 경찰과 대치할 이유는 전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제출되는 게 가장 중요할 뿐 경찰 수사가 끝나고 받아와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영장은 일단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부가 발부할 가능성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하면서 유학 준비생들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검증까지 예고된 만큼 이 사진이나 글 올리는 것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세미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의 주한 미국 대사관 앞. 이민과 취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비자를 받으러 온 대기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전에 비자 인터뷰 예약에 성공한 이들인데 현재는 유학이나 교환 방문 등을 위한 비자 신청은 막힌 상태입니다. 9월 초 미국 학기 시작을 앞두고 나온 발표에 유학 준비생들은 비상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바쁠 때거든요. 스타트와서 왔거나 또는 올 거라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니까 다들 충격인 거죠. 7월 미국행 비행기표까지 끊어놓은 A씨도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7월 10일 날짜로 비행기 표를 예약한 상태였고 사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인턴 기회가 와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보류가 된 상태여서 사실 막막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미국 정부가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아 더 혼란스럽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 사진이나 문구, 성별, 인종, 종교 관련 혐오 표현, 마약 등 약물 관련 불법 행위를 암시한 게시물 등은 비자 발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미국에 살고 싶다와 같은 장기 체류 의사를 공개적으로 남기는 행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마저 나오는 상황. 유학생 비자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자 신청 재개 시점 등을 알려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적시에 제공해 줄 것을 미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치료가 중단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4살 멕시코 아이까지 강제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소식은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스티커 놀이 중인 작은 소녀, 멕시코에서 온 4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가 늘 메고 있는 이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닙니다. 단장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소피아에게 정맥을 통해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이 치료는 미국에서만 가능하기에 소피아 가족은 지난 2023년 긴급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민 당국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추방 위기에 놓인 겁니다. Deporting this family under these conditions is not only unlawful, it constitutes a moral failure that violates the basic tenets of humanity and decency. 부모의 노동 허가도 함께 취소됐습니다. 치료가 중단되면 며칠 안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가족의 간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When we lived in Mexico, my daughter, she did not get any better. Now, with the help that she has received in the United States, my daughter has an opportunity to get out of the hospital and live like a normal girl. 소피아 측 변호인단은 이민 당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재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이민자 단속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민 당국에 하루에 3,000명씩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고위직 교체까지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The mission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s to secure our nation and to make sure that we're out there going after those that are the worst of the worst, the criminals, the bad actors.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목표치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절박한 사정에 합법 체류자들마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해 안에 타고 있던 해군 간부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 근처엔 아파트 단지 등 주택이 많았는데 목격자들은 초계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도혜 기자입니다. 해군 해상 초계기 P3CK가 포항공항을 이륙한 건 오후 1시 43분쯤이었습니다. 훈련하기 위해 제주에서 건너왔습니다. 이륙 후 6분 뒤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염이 버섯 구름처럼 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초계기가 추락한 겁니다. 괴염이 나면서 초계기가 방향을 틀더만 바로 제자리를 못 잡고 한 바퀴 이상 꼬이더만 바로 추직 하강해서 터져 폭발했어요. 떨어진 초계기 잔해에선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기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숨졌습니다.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트기와 같은 이젝션 시스템은 없습니다. 떨어진 곳 바로 근처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민가 밀집 지역이 있었지만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민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술을 크게 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 손으로 막 꺾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리 안 가려고 그랬겠지. 그 여기도 떨다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니까 저쪽으로 산 쪽으로 막 꺾더라고요. 사고가 난 초계기 P3CK는 미국에서 도입한 P3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조한 기종으로 국내 8대가 있습니다. 해군은 해상 초계기 비행을 중단하고 사고기 블랙박스를 수거해 왜 사고가 났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대만인 여성 사진을 도용해 유령 계정을 만든 뒤에 남성 회원들에게 돈을 떼든 데이팅 앱이 적발됐습니다. 마치 관심 있는 것처럼 호감을 표시한 뒤에 결제를 유도했는데 피해자만 2,000명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데이팅 앱 아만다에 올라온 소개글입니다. 여성 회원의 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성비를 맞추기 위해 업체가 가짜로 만든 유령 계정입니다. 대만에 있는 여성 사진을 무단 도용한 뒤 나이와 키, 학력 등 프로필을 조작한 겁니다.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기억이 어긋나 있었거든요. 남녀 비를 맞추는 게 매출 상승에 기여가 되니까 너네 여자 아이디를 주고 너네가 이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글을 써라. 이 같은 유령 계정으로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해 남성들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볍게 툭 찌르는 데만 해도 2,000원, 3,000원이 나가는 구조였어요, 최소. 하루에 한 2, 3만 원은 쓰지 않나요? 이 업체는 또 다른 데이팅 앱 너랑나랑에서도 비슷한 기획 작업을 벌였습니다. 파악된 유령 계정만 270여 개, 피해를 입은 남성 회원은 약 2,200명에 달합니다. 해당의 다운로드 순위가 떨어지자 이 같은 기만 행위를 기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아만다는 다른 업체가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총 유령 계정은 한 270여 개 정도가 있었고 요거를 직원들이 한 5개에서 뭐 이렇게 계정을 나누어서 작업을 했던 걸로. 이런 행위에 반발한 직원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부 상관자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약간 내부 너는 룰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앱을 운영해온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오피스텔 단지 입주자들이 사전 점검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변 번화가와 상가가 육교로 이어진단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육교가 뚝 끊어져 있던 겁니다. 이렇게 분양 광고와 다르게 만들어도 시행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가은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입주를 한 달 앞둔 경기 일산의 한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사전 점검을 간 입주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내 상가까지 보행 육교가 이어진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단지, 2층으로 연결된다던 육교가 공중에서 뚝 끊겨 있습니다. 폭을 넓혀서 일산의 청계천이 될 거라던 이 하천은 여전히 흙바닥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분양받고 4년간 입주를 기다린 부부는 황당합니다. 이제 신랑하고 연애 기간에 분양을 받았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이번 5월 달에 이제 사전점검을 하면서 너무 참담한 거예요. 단지 앞은 전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길도 없어요. 그냥 섬 같은 존재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도보하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길이 없다 보니까 30분을 돌아서 길을 찾. 시행사 측은 분양 시점에 육교 연결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 광고했지만 진행 중 무산됐다면서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자체에선 분양할 때 육교가 연결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거로 든 건 분양 광고물 하단, 깨알 같은 작은 문구들입니다. 모형까지 보여주며 육교의 이점을 소개한 광고를 믿었는데 계획을 바꾸면서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입주민들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했으니까요. TV 광고를 봤었고 홍보물에도 계속 그게 남아있고 만약에 바뀌었으면 가름을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주 한 달을 앞두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입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내 사전투표를 알리지 마라.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 주요 정치인들 대부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네. 자,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오늘 아침 일찍 투표소가 열리자마자 한 표를 행사했는데
다만 이례적으로 투표 일정을 미리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전대행이 투표하는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올린 이 인증샷을 통해서만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던 정치인이면 사전투표 어디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건 공개하는데 알리지 않고 새벽 6시 10분에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시간, 장소를 미리 공지하고 그래서 언론이나 기자들이 갔을 때 투표한 이후에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은 어제부터 이미 민주당,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후보들 전부 다 사전투표를 어디서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안전상의 이유로 풀단에게만 시간 장소를 공지는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덕수 전 대행만 언론에 공지하지 않고 공개 메시지도 없이 정말 시민으로서 한 표만 행사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쭉 공개 행보를 안 하다가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한덕수 전 대행의 좀 행보를 찾아보면요. 자, 국민의힘 입당까지 했지만 본인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자 선거운동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출국 금지가 됐는데 그 사실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이었죠. 그게 어제였는데 갑자기 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를 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전투표 현장에서 많은 언론들과 기자들이 그와 관련된 입장들을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투표 현장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그것도 새벽 일찍 투표를 마친 게 아니냐 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아니 다른 당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한덕수 전 대행이 과연 김 후보를 지지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재섭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정도의 의미니까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정치를 했던 분이나 정치를 할 분이라면 이렇게 막판에 그냥 투표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 무대에 저 단상에도 좀 올라가시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았을까. 네, 여러모로 한덕수 전 대행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이수정 또 급수정. 자, 민주당이 오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올렸다 삭제했던 글이 논란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보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후보와 그 두 아들들이 모두 군대 면제라면서 올린 저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네. 하지만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 전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가짜뉴스라는 논란이 됐고요. 그러자 이 글을 삭제한 뒤에 확인 후에 다시 올리겠다, 죄송하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어쨌든 게시물을 내렸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입장이죠. 자,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러자 오늘도 이제 이수정 위원장이 추가 해명을 내놨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비싹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그게 잘못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것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10초만 올렸는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 그 삭제한 내용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인이 되는데 보시면 5분입니다. 최소한 게재되는 시간이 5분 이상이라는 것이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10분 만에 삭제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장이 이야기한 10초 만에 바로 삭제했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수정 위원장은 지난 총선 대파 논란 이후에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용서해달라고 적고서는요. 그 바로 밑에 첫 댓글을 본인이 직접 달았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느냐. 감시사회가 무섭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감시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적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건데 하지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계정에 다른 사람들 보라고 올린 것이고 또 게다가 해킹도 아니라 스스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감시사회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죠.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후보 이름이 없다.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국민의힘 앞서 경선 4강 후보들 이 3명의 어떤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전 대표 오늘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자, 오늘도 김문수 후보 이름을 외치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원해달라,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정말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봐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짜 정신, 보수의 정신은 계엄을 막은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지금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도 사전투표 첫날에 맞춰서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다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아이스에이지, 빙하기에 대비해라.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상당히 좀 날선 반응을 올렸습니다. 4강에 올랐던 경선 후보들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이 당내 경선 후유증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부르는 걸 꺼리거나 또는 탈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둘과 달리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미 저희가 선거운동에 너무 적극적인 나머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비속어를 썼던 논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반대로 김문수 후보 대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구박받고 있습니다.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네, 뒤에 윤상현 의원도 모르고 있다가 박수를 치는 장면이 보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와 우박이 쏟아지는 요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난데없는 얼음덩이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벼락이 치면서 불이 나거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얼음덩이가 바닥에 하얗게 깔렸습니다. 큰일 났다. 우박 너무 쏟아지네. 절단 났다 이거. 큰 얼음은 1cm가 넘어 손가락 한 마디만 합니다. 15년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어린 사과가 숱하게 멍들었습니다. 이제 좀 커야 그 자리가 이제 쑥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 정과가 안 되고 이제 비품 사과가 되죠. 어제 경북과 충북, 강원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얼음에 맞은 이파린 죄다 구멍이 뚫리고 찢어졌습니다. 썩어버려서 먹을 수도 내다 팔 수도 없습니다. 망가진 게 살아요? 살았는데 아픈 병원 가잖아요. 이것도 망가지는 거예요. 못 먹어요. 우박과 함께 강한 소나기로 도시에서도 피해가 났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에선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기가 끊기면서 건물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2만 명 넘는 관중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는데 벼락이 떨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져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 속에선 강한 상승기를 타고 수증기가 얼어붙으면서 우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과 조사를 벌이고 있어 피해 규모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여름을 더 괴롭게 하는 불청객 모기가 올해는 일찍 찾아왔습니다. 최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자주 온 탓인데 방역 당국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도심 공원의 운동시설과 고인물이 있는 배수구에 약재가 뿌려집니다. 주택가 화단과 골목길 하수구 등 방역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도 빼놓지 않습니다. 모기가 자주 나타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보건소에서 방역에 나선 겁니다. 주 1회 이상 각 맡은 동별로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매일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매일 상시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 집중 방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서울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더위가 시작됐고 비가 자주 오면서 모기의 출현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실제 최근 2주간 감시체계를 통해 채집한 모기는 총 2만 129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서울 수변부의 경우 모기 발생 4단계에 해당됩니다. 한 자리에 10분에서 15분 있을 경우 5마리 이상의 모기에게 물릴 수 있는 정도란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강수가 잦아지면 모기 밀도는 더 증가하는데 기상청은 6월이 평년보다 더 덥고 비가 더 많이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비도 많고 여름에 많이 더울 거라고 예보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야외 설치처가 계속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여름에도 이제 상당히 모기가 밀도가 많이 증가할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제주와 전남엔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청은 평년보다 빨리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내렸고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구조된 20대 청년 노동자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소방차 한 대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곧이어 도착한 여러 대가 잇따라 불길 속으로 향합니다. 놀란 남성이 대피한 지 30초쯤 뒤 검은 연기가 공장을 뒤덮습니다.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꺼졌다 되살아났다를 반복하다 엿새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된 공장, 다시 가동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주변엔 화마 흔적이 남았습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의자인데 직접 만져보니까 이렇게 검은재가 묻습니다. 또 도로 옆으로 은행나무도 있거든요. 잎 색깔이 이렇게 전부 붉게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대선 국면 탓에 벌써 잊히고 있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과 공장 직원은 8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엔 당시 불길에 갇혔던 3년차 직원 24살 정모 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못 나온 동생 한 명이 저희 동생이냐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동생이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엄마 근데 너무 깜깜해서 대피할 수 없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라고 벽이라도 두드려서 소리라도 내가지고 나와라. 가까스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첫 번째로 했던 말은 누나 오늘 몇 월 며칠이야?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누나 나 걷고 싶어였어요. 저한테는 진짜 둘도 없는 7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거든요. 코 한 번 낸 적 없고 자기 일 열심히 해주고 엄마한테 기대려고 하지 않고. 공장 바로 앞 아파트 두 곳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혹여나 불길이 닿을까 빨리 대피해야 했지만 연기 때문에 하마터면 고립될 뻔했다고 합니다. 불이 막 우그러 올라왔어요. 연기와 같이. 동네에 까맣게 차버려서 앞이 안 보여.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통장은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어떻게 가야 돼? 부축을 하니까 가긴 하는데 정말 어떤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이 까맣게. 카페 주인은 소방관과 공장 직원들에게 쉼터를 내줬습니다. 소방관들이 오셔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앉아도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금호타이어 직원분들도 이제 직장을 잃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빨리 복구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린 이 공장이 대체 왜 속수무책으로 잿더미가 됐을까? 정부 합동조사단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지난 1월 점검에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 설비가 불량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 단지 화재 원인 규명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나올지 모르는 제2의, 제3의 정치를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이 장면에서 배트가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런 체크 스윙 판정 논란에 결국 감독들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올해 올스타전 이후부터라도 이 사안에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LG 이영빈의 방망이가 돌다 멈춘 듯한 이 장면, 심판은 스윙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여기서 뛰어나왔습니다. 강하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잘못된 판정덕을 본 LG 염경엽 감독은 묘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나올 만했네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한화가 체크 스윙 판정에서 매번 손해만 본 건 아닙니다.
최근 롯데는 한화전에서 고승민의 체크 스윙이 헛스윙으로 판정되면서 9회 초 만루 상황을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계속 안 들어갔다 오는 거고. 체크 스윙 판정은 때때로 전체 승부를 흔들곤 해 선수나 감독이나 모두 점점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보름여 전 한화 최인호의 9회 말 홈런도 사실 두산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서 최인호의 체크 스윙이 헛스윙으로 판정되지 않으면서 동점포를 얻어맞았고 승부는 연장까지 흘러갔습니다. 논란이 거듭되자 LG 염경엽 감독은 7월 올스타전이 끝나고부터라도 체크 스윙도 비디오 판독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퓨처스리그에선 비디오 판독을 시범 운영 중인데 체크 스윙 판정의 번복률은 35%에 달합니다. 그러나 KBO는 아직 신중합니다. 데이터를 더 쌓은 뒤 일러야 내년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6월을) 코앞에 두고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부터는 더위의 힘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주말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선선함이 감도는 만큼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다소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출근길에는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오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6도, 대구는 1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춘천 28도, 대전과 전주가 27도까지 오르는 반면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내려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